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여의도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측근 구속 등으로 수사 압박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표는 정치는 사라지고 집에만 남았다면서 강력히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진실의 길을 막지 말라는 반응입니다.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북 진단하겠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최근 금융가, 특히 채권 시장에선 레고랜드 사태로 돈줄이 막혔다는 말이 무성합니다. 시장의 자금 경색을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 정리해보고 채권은 안전자산이란 공식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자금의 사용처 등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 조치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김용 부원장 어제 구속된 이후 검찰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어제 이어 오늘도 이틀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속기한은 최장 20일로 지난 19일 김 부원장이 체포된 시점부터 따지면 벌써 닷새가 지났는데요. 검찰은 남은 구속기한 동안 김 부원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며 불법 자금 8억 4천여만 원의 사용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부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종업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엔 지난 2013년쯤부터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술 접대를 하고 그 비용을 남 변호사가 나중에 계산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정 실장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100번쯤 먹었는데 술값 한 번 낸 적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추가로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오늘 대장동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는데 재판 휴정 전후로 쏟아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 측은 법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이 대표 측에도 특혜비리 의혹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에게 당시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결정권자가 성남시장이 아니었는지를 따져 물은 겁니다. 또 변호인을 통해 취재진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선 지난해 9월 체포 직전 김 부원장으로부터 당시 대장동 수사를 이끌던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과 이야기가 다 됐다며 병원에 입원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YTN 등 일부 취재진이 오늘 아침 경기도 묘처에 있는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 근처에서 유 전 본부장을 만났는데요. 이때도 의혹과 관련해선 자세한 답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할 말이 있다면 법정 앞에서 하겠다며 추가 폭로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할 말 있으면 앞으로 제가 법정에서 할게요. 그리고 법원 앞에서 할게요. 그리고 법원 앞에서만 인터뷰할 테니까 앞으로 집에 오는 건 인터뷰 다 사절입니다. 법원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법원에서만 인터뷰하겠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고,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 또 다른 측근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요? 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대표의 다른 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성남FC 구단이 기업들의 청탁성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신 기업들로부터 수십억 원대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대표는 두산건설 등 기업들의 후원이 이뤄질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 실장이 사실상 성남FC 구단주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 실장의 출국 금지는 대선 자금 의혹 수사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지난 2014년에도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각각 건너간 돈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대장동 일당과의 인연은 10여 년 전부터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들 사이에 오고 간 불법 자금이 더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도 만에 여의도 민주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내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좀 입장을 바꿨다고 하던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한 겁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은 2시간쯤 전인 오후 2시쯤 민주당사 8층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45분쯤 압수수색을 위해 민주당사에 도착한 지 6시간 만인데요. 현장에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도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는 민주연구원 내 공용 컴퓨터입니다. 김 부원장 말고도 다른 부원장들도 쓰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당직자들과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검찰이 찾는 자료를 정확히 특정하려는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은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검찰이 당직자들과 섞여 당사 8층에 올라왔다며 부당한 영장 집행이라고 반발하면서 대치가 이어졌는데요. 오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사에 방문해 비통한 심정으로 이 현장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정감사 사실상 마지막 날에 이뤄진 압수수색 재시도인데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 연이어 긴급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내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완전한 보이콧까지는 결정나지 않은 상태라 규탄 시위나 연설이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피켓팅을 하는 방식도 거론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낮 11시 반쯤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협치는 끝났다면서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에 대해서 단순히 협치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당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협치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을 말살하는 국민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 우리는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압수수색 등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국정감사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왜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냐면서 국민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어하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의 길을 민주당이 더 이상 막아서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정당한 법 절차라면서 민주당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범죄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압수수색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압수수색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입니다. 정당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범죄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감사 사실상 마지막 날 민주당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전국은 다시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네, 민주당사 현장에서 황윤태 기자였고 잠시 이재명 대표가 울먹이는 모습까지 보셨는데 이재명 대표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특검 수용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축은행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은 빼고 대장동 특검만 수용하라면서 거듭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지막 날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압수수색에 항의하기 위해 용산으로 이동하면서 대부분 연기된 상태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거듭 제안했다고요? 이재명 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수사는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면서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특검이 김건희 여사 특검 제안과 연관이 없다고 말했고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의혹은 특검 대상에서 빼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실체가 점점 확실해지는데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만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에 물타기 꼼수라면서 다시 한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특검은 제외하고 대장동 관련 특검이라도 수용하라고 제안한 데 대해 이런 지하에 거절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물타기 꼼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내일로 예정된 대통령 시정연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라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으름장을 놓는 민주당 태도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전까지 파행됐던 국정감사는 재개됐죠. 지난 4일 시작됐던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 10개 상임위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되는데요. 오전에 연기됐던 국정감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복귀하면서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감사원, 공수처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법사위 국감장이 가장 뜨겁습니다. 이거 붙여놓고 내내 회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 3명 딱 할 때까지만 붙여놓고 빼겠다는 게 과방위에서는 지난 15일 화재로 빚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등이 출석했는데요.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 점을 사과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께 서비스형의 불편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SK CNC 임직원 일동은 엄청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의원들은 데이터 센터 화재에 대해 관련자들의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이용자 보상 방안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상임위원회 차원의 검찰 고발이나 동행명령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환노위 국감장에서는 SPC그룹 계열사인 SPL의 강동석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의원들은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과 대책 등을 따져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네, 뉴스 시작할 때 대통령실 속보로 시정연설 관련해서 국회 상황이 유동적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속보도 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붙는다는 건 헌정사상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대통령 사과와 대장동 특검 수용 주장을 일축한 건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또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보건복지부 1, 2차관 인선을 마무리하며 코로나19 대응부와 연금개혁 추진 등의 본격 시동을 걸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이 낙점됐습니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의 정통 관료인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지냈으며 지난 5월 2차관에 임명된 이후 코로나 방역 등 보건대책을 총괄해왔습니다. 복지부 2차관에는 박민수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이 내정됐습니다. 박 차관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복지부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등을 지냈고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파견 근무됐습니다.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때부터 대통령실 보건복지 업무를 총괄하며 윤 대통령의 약자 복지 철학 등을 이해하는 인물로 손꼽힙니다. 오늘 새벽 서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남한의 함정이 선박 단속을 구실로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면서 방사포를 쏘며 추가 도발하기도 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영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새벽 시간에 북한 상선이 NLL 이남으로 내려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27km 일대에서 북한 상선 한 척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경고통신을 20여 회 실시하고 기관총을 이용한 경고 사격도 10발씩 2차례 실시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NLL 최대 3.3km 지점까지 남하했다가 새벽 4시 20분쯤에 서쪽 방향으로 물러났는데요. 군은 단순 월선이 아닌 침범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하며 상선을 몰아내자 북한은 방사포를 쏘며 추가 도발에 나섰습니다. 합참은 오늘 새벽 5시 14분쯤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 북쪽 해상 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했습니다. 우리 영내로 떨어진 포탄은 없었습니다.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적반하장식의 주장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월선 아닌 침범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오히려 우리 군이 해상 경계선을 침범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냈습니다. 새벽 3시 50분쯤 남한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km 해상에서 해상 군사분계선을 2.5에서 5km 침범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이 언급한 해상 군사분계선은 NLL로부터 남쪽으로 최대 6km 거리에 있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가상의 선이라 우리 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 총참모부는 또 새벽 5시 15분쯤에 황해남도 용현군 일대에서 서쪽으로 방사포탄 10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포사격 도발과 확성기 도발에 이어 해상 침범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는 적들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상선이 새벽에 북한군의 사전 승인 없이 NLL을 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남측의 대비 태세를 떠보거나 국지 도발을 넘어 전략적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북한군 장사정포에 대응할 우리 군의 일부 무기 체계가 낡아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내년부터 다연장 로켓 1000무를 추가 양산해 노후 무기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새해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서해와 동해상 군사 완충구역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장사정포를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이 700여 문 보유한 장사정포 사거리는 50에서 60km로 서울은 물론 안산과 성남까지 사정권에 들어와 수도권에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주력 무기 체계가 상자처럼 생긴 발사대에서 로켓탄 여러 발을 동시에 쏴 적진을 초토화하는 다연장 로켓입니다. 230mm 천무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들여온 MLRS, 우리 군 최초 다연장 로켓인 130mm급 구룡도 화력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MLRS는 1998년부터, 구룡은 이보다 이른 1980년대에 배치된 낡은 무기 체계입니다. 상당수는 기준 수명인 25년을 이미 넘겼고, 특히 군이 보유한 구룡 18문 가운데 17문이 지난해 기술검사에서 운용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700억 원을 들여 천무를 추가 양산해 노후 무기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낡은 무기 체계를 대체하지 않고는 북한 장사정포 대응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정부 대책은 안일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 장사정포 대응 전력인 천무 예산이 올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에 적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국회 종합감사와 이후 진행될 예산심사에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방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돼 있는지 검증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번엔 방사청이 이 고속정 업체에게 떠넘기기를 했다는 지적과 관련된 건데, 지난 2020년 해군의 신형 고속정 엔진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서 방위사업청이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라고 제작업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 해군의 실험 결과 엔진 균열이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됐는데, 방사청이 엔진 교체 요구와 지원금 413억 원 부과까지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북도서와 북방 한계선 등 최전방 해역을 지키는 검독수리급 신형 고속정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일본 함이 실전 배치된 이후 현재까지 12정이 인도됐습니다. 올해 말이면 16번 함까지 모두 전력화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1번부터 4번 함정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돼 함정 인도가 중단됐습니다. 이듬해 방사청은 기존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고 이 신형 엔진의 내구성 시험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함정의 인도를 제기했습니다. 미 해군의 시험 결과는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신형 엔진에서도 기존 엔진과 유사한 균열이 발생했지만 성능 문제도 없었고 요구 조건도 충족한 겁니다. 개발업체 측은 엔진 실린더 헤드의 주성분인 회주철이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었을 뿐이라며 기존과 신형 모두 성능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되자 방사청은 멀쩡한 기존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바꾸라고 업체에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함정의 인도가 늦어졌고 방사청은 결국 업체에 지체보상금 41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도 지연의 책임을 모두 업체 측에게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방사청은 엔진 정상 작동 여부와 상관없이 균열이 생긴 것을 결함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건조 중인 고속정 4대도 신형 엔진 교체 작업에 따라 지체보상금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체보상금을 낸 이력이 남을 경우 수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업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까지 50조 원 이상의 긴급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강원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불운의 연속이었던 레고랜드 추진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여 년 전인 2011년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강원도는 춘천에 있는 중도라는 섬에 레고랜드를 조성하기로 계약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강원도는 레고랜드 조성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 강원 중도개발공사를 설립해 2015년 개장한다는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이 개발을 위해 땅을 갈아엎다 보니까 대규모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됩니다. 그것도 거의 고대 도시급의 세계 최대 규모로 유적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공사는 중단됩니다. 최대한 유적을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공사가 재개됐지만 이번엔 코로나19 사태가 터집니다. 공사도 늦어지고 개장도 자연스레 늦춰지면서 비용은 산더미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결국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강원 중도개발공사는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 지지부진한 레고랜드 사업에 섣불리 돈을 빌려줄 수 없겠죠. 그래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섭니다. 이쪽에서 못 갚으면 우리가 갚아줄게 라고 신용을 올렸죠. 그렇게 2,050억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게 바로 요즘 많이 거론되는 ABCP,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입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에 또 한 번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올해 6월 새로운 도지사로 김진태 강원지사가 선출되는데요.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채권 만기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강원 중도개발공사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일단 강원 중도개발공사라는 회사의 각종 재산부터 최대한 매각해서 빚을 갚고 해도 안 되면 그때 강원도가 모자란 부분을 갚는다는 거죠. 채권 시장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 국가 지자체도 신용을 보증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강원도가 빚을 대신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죠. 신용으로 돌아가는 채권 시장에 나라가 보증을 선다는 건 그 채권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갖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 레고랜드발 사태로 채권 시장에서는 믿을 곳이 없다는 그야말로 불신의 폭탄이 떨어진 거죠. 결국 시장 불안으로 돈이 돌지 않던 채권 시장은 더욱 경색됐습니다. 심지어 최상위 신용도를 가진 공사채마저 팔리지 않는 상황인데요. 신용도 AAA 등급의 한국전력공사나 부산교통공사 등도 사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채권 발행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태가 국고채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손절 매도로 이어지자 돈맥 경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비상 상황에 놀란 정부도 주말 동안 긴급 회동을 하고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와 윤 대통령 발언 듣고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안전부 발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 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립니다. 최근 그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우리 채권 시장과 또 기업보험 CP 시장에 일부 자금 경색이 좀 일어나서 어제 정부에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오늘부터 집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 앞서 박석원 앵커가 요약해드린 것처럼 이번 레고랜드 사태로 국내 채권 시장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당장 돈을 빌려야 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증권사나 캐피털처럼 자금을 융통하는 기관들까지 이른바 돈줄이 마르고 있습니다. 네, 취약 기업들이 실제 도산하기 시작하면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거라는 우려도 큽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사태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목에 돈맥경화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돈줄이 막혔다 이런 말이 좀 무성했고 지난 주가 이제 유력 건설사가 등장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고 금융당국이 유동성을 좀 와 관련한 정책을 내겠다까지 온 상황입니다. 자, 돈을 더 풀어달라고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우는 고금리 기조 속의 긴축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교수님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채권하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데 채권 시장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채권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에 그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사채를 채권 시장에서 발행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주식 시장 안 좋으니까 유상증자하기도 좋지 않고요. 또 고금리 상황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하는데요. 네. 3분기에도 보면 이제 A 등급 우량한 회사채라 할지라도 미매각률이 팔리지 않는 회사채 미매각률이 58%에 달할 정도로 채권 시장도 좋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이제 강원도 이제 지자체니까 이건 일종의 정부죠. 네. 정부에서 지급 보증한 그 레고랜드 사업을 담당한 강원 중도개발공사에서 발행한 2천억 원대의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의 부도 사태까지 맞이하면서 이제는 정부에서 지급 보증한 국채급의 이제 채권조차 믿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투자자의 불안 심리가 자극이 돼서 이제 채권 펀드에서 급격하게 투자 자금이 이탈하는 사태를 맞이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트리플 A 등급인 한전채랑 부산교통공사 채권조차 발행을 실패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채권 발행이 실패하고 그렇죠. 있다 이런 예, 건가요? 이미 채권 시장은 불안했었고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강원도에서 어떻게 보면 방아쇠를 당겼다 그렇죠. 이런 의미로 예. 해석하는 분들도 많던데 예, 맞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채권 시장은 상당히 불안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그런 정도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했다고 봐야 될까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 등급인 예. 우량한 회사채조차 58%나 지난 분기에 매각을 실패할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지금 뭐 트리플 A 등급인 예. 이제 우량한 한전채 같은 경우도 지금 매각이 실패한 상황이었죠. 그런 공사채뿐만 아니라 지금 뭐 건설 회사 등도 엄청나게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어떤 영향들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단적인 지표를 말씀드리면요, 국고채 3년물 대비 회사채 AA-급급 3년물의 그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나타내는 신용 스프레드가 13년 만에 이제 최고치인 1.241%까지 상승한 것.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회사채의 국고채 대비 위험도가 13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제 지표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강원도지사가 이제 내년 1월 말까지 이제 강원도가 지급 보증했던 그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갖다가 상환하겠다 2천억을 발표를 했으나 여전히 이제 채권 시장에서의 그 불안 심리는 진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불안 심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정부 보증도 어떤 정치적 성격 때문에 안 갚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신과 불안감을 시장에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질문 드리면 그러니까 강원도가 레고랜드 빚을 보증하지 못하겠다. 지금은 처리했습니다만 그게 이번 사태에 어떤 도화선이 된 건데 조금 연결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뭐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아까 이제 뉴스에서 저희가 이제 확인하셨듯이 시청자분들께서 처음에 이제 레고랜드 사업 자체가 이제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2,050억에 해당되는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투자 자금을 조절하려고 했는데 그 발행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요. 강원도에서 이제 지급 보증을 하면서 그 기업 어음의 등급을 갖다가 이제 신용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국고채와 같은 등급이 되면서 투자 자금을 모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투자한 투자자분들은 이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국고채랑 동일하다고 판단을 해서 믿고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지급 보증을 했었던 지방 정부가 이제 거부를 하게 되니까 이제 정부가 보증 쓴 거를 갖다가 믿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채권 시장에 대한 정부 지급 보증, 지방 정부 지급 보증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급격하게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 지방 정부, 지자체가 보증을 서는 일이 이례적인 건지 또 이렇게 철회하는 것도 이례적인 건지 함께 여쭤보면요.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방 정부가 보증 쓰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도 이제 지방 정부가 보증 쓴 경우가 약 뭐 1조 원 이상의 지금 지방 정부가 보증 쓴
무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철회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철회된 경우는 이제 뭐 정부 보증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경우도 있지만 네. 뭐 그 전에 일단은 뭐 사업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또 문제가 있는 사업을 좀 추진한 측면도 점도 또 있지만. 아쉬운 측면이 있다. 뭐 이런 것도 한 가지 좀 우려할 점이 있어서 향후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네. 애시당초 이렇게 정부 추진 사업에 있어서 과연 수익성을 따지는 것도 면밀한 심사도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최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진행 중인 지방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라는 것을 급기야는 이제 선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뭐 똑 닮은 건 아니지만 감세안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영국과 좀 그렇죠. 닮은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국가 주도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총리까지 사임하게 된 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도 보신 것처럼 정부에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과연 이게 신뢰 회복을 하는데 작동을 올바르게 할 것이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지금 문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요번에 그 레고랜드 사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채권들이 위험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뭐 최대 150조 원에 관한 규모거든요. 그래서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관련된 채권들의 부실 위험이 지금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네. 존재하고 있는데요. 예. 내년 상반기까지 그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사나 건설사가 신용 보강을 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자산 유동화 증권 관련된 만기 금액은 약 90조 원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90조 원이 뭐 다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50조 원에 대한 이제 뭐 펀드가 조성이 됐다는 것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큰 규모라서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이제 금리 인상 기조를 지금 여전히 한국은행에서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지금 계속 지금 하향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건설사라든지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에서는 이제 만기가 도래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다시 채권을 발행해서 차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 뭐 불가피하게 일부는 이제 상환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 금융시장에서 급한 불이라고 이제 지목하고 있는데 만약에 급한 불을 끄지 못했을 경우 말씀하신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또 부동산 시장의 어떤 침체 국면에서 만약에 이걸 잘 관리하지 않았을 때 파장은 어디까지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참 예측을 한다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네. 정말 뭐 파장이라고 하면 예측입니다. 일단은 뭐 건설사하고 그다음에 증권사들 중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자산 유동화 증권에 대해서 신용 보강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지급 보증을 해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만기가 도래를 했는데 자산 유동화 증권이나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에 그거를 상환을 못하게 되면 그 지급 보증을 쓴 증권사나 건설사가 결국은 대신 갚아줘야 되는데요. 네. 중소형 규모의 건설사나 증권사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은 같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가장 최근에는 소위 충청 지역에서 뭐 충남 지역의 6기 건설사인 우석건설이 1차 부도 소식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뭐 2천억 원의 유상증자도 하고 5천억 원의 계열사 차입 소식까지 전해져서 뭐 자금에 뭐 어려운 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문까지 퍼지면서 좀 네.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경제 뉴스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유동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좀 유동성을 풀겠다. 더 돈 풀자는 좀 요구에 정부가 뒤늦게 비상회의 열어서 자금 공급 계획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물가 안정하겠다는 긴축과 좀 상충되지 않는 이런 의문점이 남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지금 또 문제인데요. 예.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인데요. 네.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유동성을 시중에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돈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상승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유동성 위기, 네. 기업들의 유동성을 위기 때문에 다시 50조 원에 달하는 돈을 푼다는 것은
금리 인상을 갖다가 효과를 또 상쇄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를 더 상승시킬 요인이 되고요. 또 금리 인상의 고통,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전 국민들이 느끼는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 겪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뭐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이제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이제 뭐 약을 치료하고 뭐 단 음식을 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다가 저혈당 쇼크를 환자가 맞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뭐 사탕을 먹어라 뭐 이렇게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50조 원의 긴급 처방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저혈당 쇼크에 사탕을 넣을 것인가 그렇죠. 그거군요. 지금 뭐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11월에 기준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결정 과정에서 지금 이 사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그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융 안정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요. 뭐 금통위원들이 이제 고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으로는 여전히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라서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기조를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시장에서 예상하기로 미국은 지금 11월에 있는 FOMC 회의에서는 0.75% 포인트 인상 기정사실이고요. 12월에 있는 FOMC 회의에서는 최소 0.5% 포인트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0.75% 포인트 인상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최소 빅스텝을 단행한다 할지라도 지금 미국과 한국 간의 기준금리 차이는 1%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0.25%포인트거든요. 그러면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지금보다 4배 이상 벌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벌써 1,430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한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은 한미 간의 금리 차이에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보다 한미 간 금리 차가 4배로 벌어지게 되면 연말에 1,500원대를 돌파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을 또 유발할 수밖에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은 이제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둬야 되고요. 이러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뭐 채권 시장의 불안정은 결국은 금융감독위원회 이쪽을 통해서 이제 정책 대응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부터 지금 기준금리 얘기까지 쭉 해봤는데 끝으로 교수님께서 이 관련 뉴스 보시면서 아까 저혈당 쇼크라고 하셨거든요. 자, 저혈당 쇼크를 막는 사탕이라고 질문 드리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뭐 50조 원 처방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이 패닉 상태니까요. 지금 뭐 정부가 지급 보증을 했다가 지금 철회를 하고 이런 것은 정말 그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줬으니까 뭐 지금 경제부총리가 선언했듯이 앞으로 향후 지금 정부가 지급 보증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겠다. 그리고 뭐 지금 지급 보증을 철회했던 것은 뭐 사업 자체가 뭔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정부가 지급 보증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또 철저히 심사하겠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겠다라는 선언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앞으로 부실화될 거에 대해서도 무작정 뭐 전혀 부도 위험이 있는 그런 좀비 기업에 대해서도 무조건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랑 우량 기업에 대해서만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에 겨울이 찾아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연탄으로 추위를 버텨야 할 이웃들에겐 특히 이번 겨울이 길게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연탄 후원도 대폭 줄었기 때문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 중계동에 있는 연탄은행 창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뒤로 지금 연탄 창고도 보이는데 지금 그곳에 기부된 연탄이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연탄은행 창고에는 모두 연탄 5,000장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작 100여 장 정도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이곳 중계동 백사마을에 있는 창고 2곳을 모두 채울 정도로 연탄 후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 후원이 급감하면서 이곳 연탄 창고도 찬바람만 날리게 된 겁니다. 해마다 겨울을 앞둔 10월이면 연탄 20만 장 정도가 기부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달 연탄은행에 들어온 연탄은 고작 3만 장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거의 80%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이어 5%를 넘나드는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낀 후원자들이 기부를 중단한 겁니다. 연탄은행 관계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금리 또 고물가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이 많이 지금 어려워진 상태이다 보니까 연탄 나눔에도 적극적이셨던 그런 후원자 분들께서도 당분간만 이거 후원을 좀 멈춰달라고. 당장 기부받은 연탄으로 추위를 버텨야 하는 에너지 빈곤층들은 다가오는 겨울이 걱정입니다. 실제 서울에서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하는 사람들은 모두 1,600여 가구 정도이고 전국으로 넓혀보면 무려 8만 1,000여 가구에 이릅니다. 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가 30%, 차상위 계층 가구가 10% 정도 되고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등 소외 가구가 44%로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또 연탄을 쓰는 가구 대부분이 근로소득이 마땅치 않은 80대 어르신들이고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탓에 연탄보다 비싼 기름 보일러를 들이지도 못합니다. 물가 고공행진의 여파로 소비 심리와 함께 기부 손길마저 얼어붙으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 시리고 찬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계동 연탄은행 창고 앞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매매 대금을 빌려주는 신용융자 금리가 10%대를 돌파했습니다. 약세장에서 주가 하락으로 주식이 강제 처분되는 반대 매매 위험도 커져 B2 개미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주식창만 보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증권사에서 1억 원가량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금리는 끝없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좋을 때랑 완전 반대 상황이죠. 금리도 많이 올랐고 이자 부담도 커지고 주식에 빠지다 보니까 추가 그 증가금도 납부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추가로 자금을 융통해야 돼서 더 고금리 자금을 끌어다 쓰게 되고.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처럼 주식시장에서 빚을 내 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대출 성격인 신용융자 금리를 10%대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현대차증권은 일반 투자자 대상 90일 초과 신용융자 금리를 10.5%로 올렸고 유한타증권은 150일 넘게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10.3%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신용융자 잔고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초 23조 원이 넘었는데 최근엔 16조 원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B2 개미들의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신용융자 금리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해 주식이 강제로 처분되는 반대매매 위험도 큽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주가 급락기에 대표적인 악성 매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외상으로 산 주식이 담보 유지 비율을 밑돌게 된다면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매물이 늘어나면서 증시가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릴 땐 반대매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매매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민주당 중앙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조금 전에 끝났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내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하기로 했는데 아쿠아일로로 치닫고 있는 전국 출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특검으로 여야가 대치를 했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여러 이제 인터뷰가 나오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으로 지금도 그렇고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이제 압수수색이 끝났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이 제2차 압수수색을 시도를 해서 네. 한 오전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잘 진행이 안 되다가 오후 2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뭐 당연히 김영 전 부원장 네. 측의 변호인도 같이 입회하에서 진행이 됐는데 한 2시간여 동안 진행이 돼서 필요한 자료들은 다 압수수색을 해갔습니다. 주로 네. 아마 컴퓨터에서 관련된 혐의와 관련된 파일들을 이렇게 수출하는 것 이런 데 주력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 이른 오후까지 한 6시간 정도 대치를 할 것이다. 좀 더 길어질 거라고 했는데 한 2시간 조금 넘게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검찰이 얻고자 하는 측면, 이를테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뭘 좀 보여주고 싶은가 본데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일단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된 걸 가지고 당초 민주당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또 대통령 시정연설 하루 앞두고 이렇게 압수수색 할 수 있느냐라고 네. 강하게 반발하는데 저는 오늘이나 내일 압수수색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네. 압수수색 영장이 보니까 한 18일 밤쯤에 발급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7일이거든요. 그럼 내일까지 유효기간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오늘이나 내일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을 보면서 저는 민주당이 물론 야당 탄압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지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네. 민주당의 전략적 실패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1차 압수수색 때 그때 이제 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연히 법원에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은 김웅 전 부원장의 김용 전 부원장의 동료 정치인 또 민주당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한 거죠. 그래서 바로 구속영장이 바로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좀 전략적인 미스를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검찰의 덫에 민주당이 걸려들었다. 그리고 오늘도 굳이 국정검사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수용할 것이 뻔한데 이런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는 민주당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결국 민주당의 전략적 패배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협치가 끝이라고 이제 반응했지만 추은우 해설위원께서는 전략적 실패다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오전에 이재명 대표도 직접 당사를 방문해서 이를테면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도중에 야당의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침탈의 현장, 퇴행하는 민주주의라고 발언을 했는데 또 그에 앞서 유튜브에서는 또 운명적 상황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때 좀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사법 리스크를 향한 어떤 기조가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좀 이재명 대표의 울먹임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재명 대표 표현을 보면은 침탈, 참혹, 침통, 네. 퇴행 굉장히 비장한 단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자신이 대표로 있을 때 야당의 중앙당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 현장을 자기가 대표직에 있을 때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이 참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결국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는 검찰의 정치 보복, 조작 수사에 의한 야당 탄압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퇴행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런 피해자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 이재명
대표의 마음도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거는 자신의 개인 비리라든가 측근 비리가 아니라 결국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문제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은 운명 공동체다라는 점도 또 나름대로 부각시키고 싶다. 그런 의도도 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당한 법 절차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또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 역시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다, 네. 의무다. 그리고 법원이 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국 공무집행 그 방해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거죠. 한동훈 장관의 이런 엄포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은 이건 오전에 한 말입니다. 네. 오후에는 결국 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측근 김용 부원장의 구속으로 수세에 몰린 이재명 대표, 당사 압수수색까지 맞닥뜨렸는데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을 향해서 계속 지금 거듭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장동 특검을 거듭 요구하면서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저축은행 비리 의혹 관련된 특검은 빼도 된다 이런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어떻게 좀 해석이 가능할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대장동 특검은 관련이 없다. 이 네. 부분을 하나 다시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대장동 특검에서도 대통령이 관련됐다고 하는 부산저축은행 그 수사 문제 이것은 빼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결국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특검 쌍특검을 계속 이야기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는 것으로 전설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 일단 대장동 특검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재명 지금 민주당의 야당의 가장 공격의 무기가 김건희 여사 특검과 또 그 부산저축은행 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련된 이 부분인데 네. 이 공세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대장동 특검은 반드시 좀 받아달라라고 한 뜻이죠. 결국 검찰의 수사는 받기 어렵겠다. 그것을 빨리 검찰의 수사보다는 특검으로 빨리 수사를 전환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간절함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좀 다른 결의 목소리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듭 말씀하신 쌍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종의 투트랙 전략일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투트랙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보기에는 잘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제 삐그덕거리는 모습 네. 같은데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 대장동 특검은 자기 문제입니다. 하지만 박홍근 그 원내대표에게는 대여 공세의 수단이거든요. 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로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자신이 대표 발의해서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뺀다라는 것은 좀 설득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 대표와 그 원내대표 사이에 정확한 일치된 그 단일 대우로 전략으로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네. 삐그덕거리면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율이 안 됐다, 삐그덕거린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또 질문 드리면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 처음으로 이제 SNS를 통해서이긴 합니다만 공개 퇴진을 요구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내려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앞서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민주당 내부의 좀 분위기를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아시다시피 김혜영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 이제 역사의 무대로 내려와 달라 이런 글을 SNS에 올렸죠. 네. 이 글을 올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당내 논란이 일어났고 시끄러우니까 어제 그 박홍근 원내대표 또 조정기 사무총장이 지금은 단일 대우로 뭉칠 때다. 내부 분열을 조정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또 답이 김혜영 전 의원이 오늘 또 내놓았습니다. 네. 특정인을 지키려는 민주당 단일 대우 여기엔 동의 못한다. 이렇게 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는데 결국 김혜영 전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을 위한 조작 수사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특정인 지키기로 본다는 거거든요. 이건 네네. 민주당의 일반적인 생각과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김혜영 전 의원의 의견이 당내에 확산될지, 당내 의원들의 목소리로 확산될지 이 부분은 저는 아직은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현역 의원들은 내후년 총선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데 공천에 목을 메고 있는데 앞서서 반 이재명 퇴진 이렇게 말할 용기 있는 그 당내 의원들도 없을 거고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단계로서는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의견이 큰 대세를 이루기에는 아직은 힘이 약해 보입니다. 네. 아무튼 큰 틀에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의총서 대응 방향을 논의했는데 국정감사는 복귀하기로 했고 내일 예정된 시정연설,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역사상 야당이 보이콧한 일은 없죠. 일단 시정연설을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2년 전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2년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었고 당시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는데 국민의힘도 당시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지금 받아라 하면서 그 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결국은 본회의장에 참석해서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국회 이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로텐더로울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었고 본회의장에서도 노트북에 이렇게 손팻말을 들고 하는 그 항의 시위는 했었지만은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출근길에 관련 발언을 내놓았는데 대통령 발언도 한번 시정연설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또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헌정사를 언급했는데 6공화국 헌법에 도입이 됐고 1988년에 도입됐던 시정연설이더라고요. 자,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의 보이콧 입장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내일이 좀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그 시정연설을 거부한다라고까지만 밝혔고 어떤 식으로 거부할지는 내일 아침에 의총을 또 열어서 결정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렇게 그 단순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뭐 손팻말을 든다라든가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든가 하는 식이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국회의장석 부근을 점거한다라든가 하면은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김진표 국회의장이 뭐 그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안 나서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방안도 아마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는 충분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키는 민주당이 내일 아침 의총에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상 최악의 정쟁 국감이라고 했는데 내일 또 상황까지 연장되면서 내일 어떻게 또 번질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지난 주말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가장 많이 뉴스에서 거론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 자금 관련 이 의혹 사건에서 결정적인 진술을 제공하면서 이번 수사가 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 아까 그 저희 취재 기자가 전한 거 보니까 법정에서만 얘기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파장이 커지면서 본인도 그런 입장 전이를 한 것 같은데 추가 폭로를 예고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유동규 씨가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에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여기저기 언론 인터뷰가 많이 나왔고 오늘도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유동규 씨 재판에서 본인 이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변호인 측이 또 이재명 대표의 그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개입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비춰주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유동규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이고 허위인지 굉장히 네. 알기 어려운 구분하기 어려운 건 사실은 건 분명합니다만은 유동규 씨에게는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직격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점은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 한국일보 인터뷰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지난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하나 나올 것인데 급하게 갈 곳 없다. 심지어는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 네. 그런 걸 보면은 유동규 씨가 어떻게 보면 작심을 하고 지금 검찰에 협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인은 뭐 부정했습니다만 이를테면 플리바게닝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좀 결정적이 않았느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인터뷰도 그런 뉘앙스를 풍긴 인터뷰도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드린다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일단 유동규 씨가 1년 동안 재판 과정에서 침묵을 지키다가 왜 갑자기 최근 네. 들어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입을 열기 시작하느냐. 한국일보 인터뷰 보니까 김문기 씨에 대해서 그 유동규 씨가 그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은 그 하위 직원이라서 시장 때 알지 못했다라고 한 이재명 대표의 표현에 대해서 네.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유동규 씨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셋이 같이 골프도 치고 카트까지 같이 탔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문기 씨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 검찰의 회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네. 그 검찰의 회유가 돼가지고 어떻게 형량을 깎아주는 그런 협상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는데 유동규 씨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진심으로 대했고 또 나름 거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력이 엄청나더라. 그래서 자신은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네. 아무런 그런 그 협상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1년 가까이 재판이 열렸지만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다가 이제 입장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난무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검찰도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한번 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고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매주 월요일 발표되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은 지난주보다도 긍정은 0.2%포인트 줄었습니다. 32.9% 대통령 네. 지지율이. 부정은 반면에 0.2%포인트 오른 64.4%로 나타났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에 그 여론 그 등락의 열쇠가 가장 중요한 층이 중도층하고 무당층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은 아직까지 확실한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라든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누구 의견이 맞는지 명확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고 관망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여권이 기대하고 있는 보수층의 결집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이 우려하고 있는 진영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 여파로 진영이 내분에 휩싸이고 이탈. 이런 것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중도층이 관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보합 상태가 여론 지지율에 반영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중도층의 관망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여기에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참석하면서 좀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는데 잠깐 발언 듣고 간단히 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은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가장 선명한 것은 자진이 사퇴하는 것이고요. 사퇴요? 네,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 리즈 총리가 45일 만에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들인데 그런 방식이 있고 그게 정말 싫다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까지 했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정 쇄신안을 명확하게 내놓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신임을 받는 그런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발언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거고요. 국민들이 선택한 지금 대통령의 정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남짓한 정부를 탄핵하자고 하는 것은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밖에는 저희는 생각할 수 없거든요. 네,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향해서 정치적 책임을 언급했고 또 그렇다 보니 국민의힘에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이제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김용민 의원이 서울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2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네. 참석은 괜찮은데 연단에 올라서 자진 사퇴 이야기하고 또 지난번 탄핵 가능성도 언급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이건 헌정 파괴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의원의 개인 행동이다. 이렇게 지금 선을 긋고 있고요. 네. 일각에서는 역풍 우려도 충분히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단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김용민 의원을 감싸 안고 네. 포용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개인 의견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야말로 단풍 왕국에서 겨울 왕국으로 단풍이 절정이었던 강원 산간에 때 아닌 한방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강원도에는 17년 만에 10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하얀 겨울왕국으로 변한 홍천군 구룡령. 한방눈이 쉴 새 없이 쏟아지며 나무 위에는 단풍과 함께 하얀 눈꽃이 새로 피어났습니다. 시민들은 단풍과 눈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가을 속 한겨울을 즐깁니다. 설악산 중청봉도 하루 만에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건너뛰었습니다. 대피소 앞 길목과 탁자 위에는 수북하게 눈이 쌓였고 탐방로도 일부 통제됐습니다. 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간에는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단풍 절정기인 10월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건 2005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는 가운데 동해상에서 동풍을 따라 유입된 비구름이 24일 동해안에 영향을 주었고 기온이 낮은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으로 내려 쌓였습니다. 강원 산간의 눈에 이어 내륙 지방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5km 상층 온도가 영하 25도 안팎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내려오며 전북 장수 영하 1도, 철원 1도, 서울 5도 등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눈과 함께 찾아온 이번 초겨울 추위는 이틀 정도 이어진 뒤 풀릴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달째입니다. 하지만 최근 SPC 빵 공장 사망 사고 등 노동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사망자 수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SPC 계열 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인권보단 생산성을 앞세운 결과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SPC 불매운동이 불붙으면서 SPC 허영인 회장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 이틀 만에 또 다른 SPC 계열 빵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안성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바닥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들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안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여튼 아침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카톡이든 아니면 전체 공지든 어디 쪽에도 뭐 현장 작업하는 데서 뭐 어떤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시행됐습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32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명 줄어든 수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정작 현장에선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인 안전, 즉 안전 역량을 올리는 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일단 형사처벌에서 어떻게 하면 피할까? 중재법이 이제 그렇게 조장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안전과는 거리가 먼. 더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규정이 불명확해 사업주 부담이 크다는 경영계와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는 노동계 사이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 상반된 이해관계를 어떻게 이제 조율하거나 아니면 중재하거나 현실의 변화는 전혀 만들지 못하고 계속 맴돌면서 이제 논란의 소리만 커지는 그런 식의 형국에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계 반발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오늘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SPL 제빵공장 사고 현장을 감식했습니다. 감식팀은 사고가 발생한 소스 배합 기계에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고 현장 전반을 들여다봤습니다. SPC 계열사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40대 노동자 손끼임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샤니 성남공장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함께 근무하고 있던 동료 직원과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종료와 해고 통보를 받은 프로밀 노동조합이 회사 측과 면담을 하고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노조는 면담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회사 측에 직원들 고용 승계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프로밀 노조 측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직원들이 살 수 있는 고용 승계의 길을 열어준다니 저희들이 충분히 고통 감내하고 동참하겠다는 얘기예요. 저 26일 날 상경 집회하고 법적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끝까지 투쟁해서. 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활주로를 이탈한 대한항공 여객기는 악천후 속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활주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등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 바깥 숲을 사이에 고꾸라져 앞부분은 찌그러졌고 옆면도 너덜너덜 찢겨 나갔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대한항공 KE631편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던 상황에서 착륙 도중에 활주로에서 이탈했습니다. 악천후 속 두 차례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3차 착륙 강행에 기체는 앞으로 기울어지고 앞바퀴 등이 부서진 끝에 활주로 바깥 숲을 지역에 비정상 착륙한 것입니다. 그건 이제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일반적으로 바퀴가 내려가는 소리가 아니고 쎄하고 바닥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거든요. 활주로 넘어서까지 미끄러졌거든요. 그리고 엔진 그쪽은 다 부셔졌고요. 지금 허리가 좀 많이 땡겨요. 지금. 사고 당시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이 탑승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이용해 안전하게 하기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필리핀 항공당국과 우리 국토교통부는 사고 여객기가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으로 활주로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객기 기장은 착륙 당시 브레이크 시스템 경고등이 들어왔고 활주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고
초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천후 속에 두 차례의 착륙 실패 이후 재이륙하는 과정에서 바퀴에 충격이 가해져 브레이크 유압 시스템이 고장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실장을 반장으로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현지 사고 조사에도 참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사고 차량을 멀쩡한 차로 둔갑시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모 씨는 교통사고나 화재로 폐차해야 할 차량을 싸게 산 뒤 번호판을 같은 종류 차량에 갈아 끼워 사진을 찍는 등의 수법으로 할부 금융사를 속이고 담보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구리시에 있는 금은방에서 2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4시 반쯤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고르는 척하다가 금팔찌와 금목걸이 등 시가 2,300만 원어치 물품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대량으로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충남 서산시에 있는 야산에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특수장비를 설치한 뒤 휘발유와 경유 약 1,840리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작가 이하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하 작가는 지난달 중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부근 버스 정류장 등에 윤 대통령을 그린 포스터 10여 장을 붙여 5개 광고물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보수당 대표 경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이 혼자 출마해 총리로 직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Mr. Speaker, I want to thank everybody here and hasta la vista, baby. Thank you. 자리에서 물러난 지 7주 만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던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의원들의 지지가 있지만 출마가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불출마 이유입니다. 하지만 보수당 대표 출마 자격인 의원 100명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안팎 유력 인사의 비판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But this isn't the time for Boris's style. I mean, I'm afraid the trouble is because of the privileges vote, Boris would be a guaranteed disaster. 트위터를 통해 출마를 선언한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은 경제 위기 극복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지의원 150명을 확보해 대표 단독 입후보와 당선, 총리 직행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일 먼저 출마했던 페니 모돈트 원내대표는 지지의원이 30명 아래여서 변수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But actually, if you look at that support and you look at the approach that he's taken, I think he's the person to take us forward. 수넥이 총리에 오르면 영국 최초의 비백인이자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인도 출신 이민 3세로 42살인 수넥은 의료인 부모와 초호화 학력, 억만장자 장인 등 전형적인 금수저 출신입니다. 단정한 머리 모양과 맞춤 정장으로 헝클어진 머리와 돌출 행동으로 유명한 존슨 전 총리와 비교됩니다. 하지만 최악인 영국의 경제 상황과 검증되지 않은 실력 등으로 앞길이 순탄치 않을 거란 예상이 적지 않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러시아 전투기 한 대가 자국 영토 주택가에 추락을 해 조종사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벌써 두 번째 추락 사고입니다. 러시아 수호이 30 전투기가 시베리아 동부 이르쿠츠크에서 2층짜리 주택으로 추락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유나이티드 에어크래프트 코퍼레이션은 성명을 내고 사고기가 공군에 인도되기 전 훈련 비행 중에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이 자폭 드론의 70%를 격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기관총 등을 이용해 방어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공군은 저가 드론을 값비싼 미사일로 타격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프로야구 가을 잔치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한국 시리즈에 나갈 주인공을 가리는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는데요. LG와 키움이 맞붙을 1차전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재원 기자. 네, 잠실 야구장입니다. 네, 이제 경기 시작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잠실구장은 관중 입장이 시작되면서 LG와 키움을 응원할 양팀 관중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에 아직은 햇빛도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 춥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로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쌀쌀한 날씨가 오늘 경기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규리그 2위 LG와 3위 키움이 맞붙는 플레이오프는 오전 3선승제로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오전 3선승제로 치러진 역대 31번의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을 이긴 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경우는 총 25번, 80.6%의 확률입니다. 이번 시리즈 전체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LG는 가장 믿을 만한 에이스 켈리를 선발로 내세웁니다. 켈리는 올 시즌 16승을 거두며 다승왕에 올랐는데 16승 중 14승을 잠실에서 거둘 정도로 홈에서 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키움전에는 딱 한 번 등판해 3회까지 7점이나 내주며 무너진 점이 불안합니다. 켈리에 맞서는 키움 선발은 애플러인데요. 키움의 애플러는 올해 외국인 선수 중 가장 연봉이 낮은 선수지만 KT와의 준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두 팀의 정규 시즌 성적은 LG가 10승 6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지만 KT를 누르고 올라온 키움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팀의 경기는 LG의 강력한 불펜을 키움의 중심 타선이 얼마나 공략할지가 가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잠실구장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간판 스타 김종겸이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슈퍼레이스 시즌 챔피언에 오르며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종겸은 삼성화재 6000 클래스 마지막 8라운드에서 4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합계 106점으로 2위 김재현을 단 1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주말 이틀 치러진 슈퍼레이스 7, 8라운드에는 2만 7천여 관중이 운집해 레이싱을 즐겼습니다. 오늘 하늘은 쾌청했지만 다시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서울 기온이 5도까지 내려가겠고 추위는 수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5도, 춘천 3도, 부산은 9도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곳곳에 설이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2, 3도가량 높겠지만 평년 기온을 1도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17도, 대구 17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내륙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영동 지방은 목요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